뭐 사실 한국사를 하는 사람도 잘 몇 분을 빼놓고는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사상을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한 대통령님의 글이 있습니다. 이게 1923년 3월에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1909년인가요?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고 나서 이제 활동 좀 할 때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모셔서 이제 오라고 해서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노선에 대한 차이가 심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와이로. 그때 노선의 차이가 뭐였는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지사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시대가 그랬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서양의 발전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 분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상을 이미 깊이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이런 분이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하와이로 와가지고 1913년에 태평양 잡지라는 잡지를 발간을 시작을 해가지고 23년 3월에 공산당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짧지만 저는 아주 너무나 놀랐어요. 공산당을 이해하기도 쉽고 어렵고 그 공산당의 문제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짧은 글에 정말 지적한 거는 저는 처음 깜짝 놀랐는데 그 글이 말하자면 공산당의 당부당, 공산당이 당이라는 뭐 옳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있고 부당한 점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거를 이분이 정리를 아주 잘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말이에요. 제가 하이에크라는 사람의 뭐 로드 투 서프든 노예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여러 사회주의 글도 많이 썼죠. 이 자유주의의 거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여러 가지 사회주의자들의 자유주의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게 뭐 끝이 없고 말이죠.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공산당이 왜 문제이며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정리를 잘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특히 여기서 제가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세계 지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요. 세계 지성의 최고봉이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여러분 하이에크라는 사람의 그 노예의 길이 말이요. 1943년에 쓰였거든. 대통령님은 1923년이에요. 이때 벌써 공산당이 뭐가 문제고 이런 걸 다 지적을 했죠. 23년이라면 여러분 1917년에 소비에트 공화국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소련이 등장하자마자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점을 좀 더 부각하고 자유주의 원료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좀 틀리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주장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 이후에 뭐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정착이 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민주주의 정치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인간 간의 차별이 없었다며. 우리나라 같으면 반상이죠, 반상. 양반과 쌍놈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거야. 얼마나 좋은 일이냐.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평등한 사회, 정치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남는 문제가 하나 있다. 다 상반 양놈이 양반이 다 같은 계급이고 뭐 계급의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들여다보니 빈부의 차이가 여전하지 않냐. 이 정치학자입니다. 여러분 잘 주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정치라는 게 뭐예요?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빈부의 차별이 여전하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경제적인 평등을 만들어보자. 이걸 좀 높여보자. 이 평등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지 난 아직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평등한 사회가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분이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분배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생활도 좀 균형되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당은 너무나 부당한 점이 너무 많다. 이 부당한 점은 지금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문수 지사가 와서 얘기할 때도 이거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재산을 나눠 가지자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부자 되려고 누가 노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게 1920년대 한 얘기예요. 자본가를 없애자고 그러는데, 누가 그런 투자하려고 누가 부를 만들어내겠느냐? 지식 계급을 없애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번영을 추구할 수가 있겠느냐? 종교단체를 없애자고 그러는데, 이건 그분은 특히 아시죠? 기독교인으로서 말이죠. 이건 또 믿음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의 종교 혁파 주장은 도저히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 공산주의 운동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해서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없어야 되고 군사도 없애고 국가의 사장도 다 없이 하자. 이거는 그러면 뭐를 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당이 이렇게 부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40 이게 전후라고 생각해요. KBS에서 장문의 연설을 했는데 이 공산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점을 다 지적하고, 그러나 공산당 우리 민족이라면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폭력적으로 이런 거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북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 대통령께서 공산주의는 문제가 있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반상의 차별을 없애는 걸 넘어서 빈부의 차를 줄이는 일을 우리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난 그건 모르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 일을 누가 했냐?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과제를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하지 않고 반공민주주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한국을 만들어냈으니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이뤘냐? 기업을 육성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이 다 상승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뒤에 가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를 내걸고 나왔잖아요. 이 자유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념으로 내걸었던 자유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과제를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고, 아시죠? 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까지 포함해서 이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과 오늘날을 대한민국을 엮어주는 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해서 실천, 말하자면 교훈을 잘 얻어야지만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부국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역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는 길을 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대한민국 헌법을 좀 잠깐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분 참 헌법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건데 헌법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헌법에 담겨 있는 국가 운영의 그 이념이 있잖아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들여다보면 역사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들여다보는 게
재헌헌법을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사회주의 헌법하고 비슷해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철학이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재산권 보증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지,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지만 초등교육, 무상교육 한다고 선을 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주 가난한 사람과 이 빈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제 묻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조를 보면 말이죠. 민간 기업에서 수익을 내면, 임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수익을 내면 그거를 근로자와 나눠서 가져야 된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사회주의적인 조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면 84, 이 경제 이념에 대한 장인데요. 6장인데 84조에 가면은 이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정의, 균형 발전, 이거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가 추구했던 기본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일종의 말하자면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87조를 보면 말이죠.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국가가 해야 된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만이 말이에요.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지만 산업 구조를 보면 우리와 같은 중화학공업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IT 산업을 나중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요즘 소득을 이제 올려서 이렇게 왔는데, 왜 그랬냐? 대만은 장개석 정부에서 바로 이와 같은 기간 산업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기타 시시한 거는 민간이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산업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기간 산업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당시에 우리 헌법도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시장 경제로 하겠다 그러고 뭐 산업을 일으켜 보겠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문을 가지고는 산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래가지고 이게 48년에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54년에 가서 기간산업 국영조항은 폐지가 됐어요.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입니까? 6년 가까이를 이 헌법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 사람이 되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산업 육성을 위한 발언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하셨지만, 헌법이 이렇게 된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그 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헌법을. 뭐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주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구만.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시장 경제했는데 어떻게 그런 조문이 들어갔나? 이렇게 실망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사회주의 공화국이 출범하자마자 공산당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을 기초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지만 그 당시에 세계는 뭐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면에서는. 소련이 승전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마저도 소련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부,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수정자본주의라든가 혼합경제라는 말이 미국 경제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소련이 만만치가 않네,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여러분, 경제학에서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인 경전이라고 얘기했죠. 현대 이코노믹스라고 사뮤엘슨의 경제학이라는 그 저서가 있어요. 그 저서에 정말 놀라운 챕터가 있는데, 소련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주의가 시작된 다음부터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너무나 경제가 잘 되고 있다. 물론 초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잘 됐어요. 근데
80년대 후반 소련이 망하기 얼마 전이에요. 몇 년도 안 됐어요. 그 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거기서마저도 그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소련은 조만간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자가 많았다는 것도 그저 너무 그냥 불행하기만 생각하니까 세상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회주의 열풍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거죠. 뭐 복지국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위 공산주의의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수정하려고 노력을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국가를 시작을 했지, 건국을 했지만 대부분 사회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반공국가는 그 당시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죄송하지만 거의 유일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세계가 가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은 거잖아요. 그런데 틀었지만 그 전체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는 헌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초안을 했어요? 유전을 시화했는데 그분도 뭐 다 그 당시에 헌법이라는 게 다 그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께서 의회에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타협의 소지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결국 3차 개정헌법에서 이걸 없애고 이제 보다 더 자본주의 친화적인 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신 일을 좀 정리를 이게 제가 또 앞에 그냥 헌법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나 이럴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노력을 많이 했다. 다른 방향에서 건국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정치 체제로 건국을 했지만 전 국민 보통선거를 일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은 여러분 보통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나 혁명적인 일이에요. 국민을 생각하는 그 뜻이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1964년 차별 없는 흑인 선거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앞서서 전 국민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보통선거를 시작했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교육 의무교육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저 같은 사람은 학교를 못 갔을 겁니다. 물론 제가 장학금을 좀 받아서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뭐 잘 다닐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이 초등교육, 의무교육 이 규정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농지개혁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의 농지개혁은 아주 놀라운 농지개혁입니다. 특히 외국에 비하면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은 말이죠. 농지개혁을 하면서 무슨 주장을 했냐. 우리는 모든 지주의 땅을 인민한테 돌려준다. 그렇게 한 겁니다. 토지를 다 뺏들었죠. 근데 사실은 그 토지를 다 국유화하고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국민이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빌려가지고 쓰는 것과 똑같은 형식의 집단 농장 체제를 만든 거죠. 땅의 소유는 국가고 인민은 들어가서 그 땅의 일부를 이렇게 소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국가의 땅을 소작하는 제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국민한테 다 땅을 돌려줬다고 이렇게 할 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게 얼마나 북한식으로 하자는 주장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주의 땅을 다 샀습니다. 그냥 살 수 없잖아요. 돈도 많지 없고 그러니까. 그 채권을 공채를 발행해서 샀어요. 이 시장 가격에 의해서 산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땅을 다시 국민들한테 나눠줄 때, 소작이든 누구는 원하는 사람이 나눠줄 때는 돈을 받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토지 가격을 정부에 이제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15년 분할 상환 합니다. 됐어요. 맞아요. 15년 분할 상환, 이건 토지 채권에 대해서 그렇고, 농민들한테도 제가 구체적인 연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수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고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값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땅을 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이죠. 공짜로 나눠주는 것만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했으면 오늘날 공짜는 벌써 우리나라 망했을지도 몰라. 국민들이 땅을 우리가 사야지. 내 땅이니까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익힐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토지 개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유상물수, 유상분배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서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이 나중에 와서는 주민들이 자기 땅을 다 이제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 돈 주고 사면 애착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땅, 이거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고 여기서 토지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서 소출을 늘리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더 열정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보다도 좀 더 먼저예요. 천리마 운동을 했잖아요. 농촌에서.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 땅도 아니고 잘하나 못하나 농사 짓고 나서 국가에 바치면 다 똑같이 균등 분배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회가 됐는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새마을 운동에서 열심히 천리마 운동을 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천리마 운동이 전 국민의 기근을 일으키는 그런 대단한 실패로 다 갔잖아요. 똑같은 현상은 중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시절이 바로 그거죠.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대약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공산당의 집단농장 체제 속에서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 농민들이 소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니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소출을 올려봐야 좀 다 국가가 가져가고 자기가 받는 건 균일하게 다 받으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말하자면 제가 표현을 중국식 새마을 운동은 5천만 인민을 아사시킨 결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도 농민이 제대로 못 먹고 사는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물수, 유상분배라고 하는 이 토지개혁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갈 길을 3년 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미국을 너무 잘하시고 외국의 자본주의 경제를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보면 뭐 아주 너무 놀라워요. 독립정신 이분이 28인가 9인가 있었죠. 감옥에 있을 때. 그 내용을 잘 상세히 저도 소위 말하면 축소하면 대통령이 원본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좀 요약해서 이제 중간에 많이 나왔죠. 제가 제초자를 기억 못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했는데 너무 놀라워요. 서양의 옛날 아담 스미스 때부터 서양의 자유주의 사상 다 섭렵하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걸 제대로 이해를 했지만은 그래서 상공업을 일으켜야 자본주의가 잘 된다는 걸 알지만은 이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헌법도 그랬죠. 초기에 그런 헌법을 가지고 국가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 기간 사람을 누구한테 시킨지 알아요? 전부 다 기업인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인 겁니다. 중국하고도 다른 것이고. 그런데다가 6.25라고 하는 이게 터져가지고 3년을 완전히 버렸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국토가 괴멸됐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1공화국 시절에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소망은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미 방위조약 체결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오늘날까지 우리를 좀 보호하는 중요한 안보 체계를 이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띄우고 살려내고 리바이브 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요즘 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일 하나만 꼽으라 그러나 뭘 꼽겠어요? 박정희를 살려준 겁니다. 이건 정말 천운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사람이 박정희였는데 그분이 여러분 아시죠? 남로당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구명하는데 여러 사람이 노력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도 관여를 한 분인데 제가 백 장군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왜 박정희 대통령을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나도 모르겠어. 박정희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고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렇게 그 선고 끝난 다음에 무슨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딱 둘이 앉아 있는데 아주 대통령이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말이죠. 목숨을 한 번만 살려주시죠. 딱 이랬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없어요. 왜 본인이 무심결에 예 그럽시다. 그게 자기가 노력하게 된 계기. 그렇게 해서 구명운동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박정희는 사형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군 내에 거의 컨센서스가 되어 있었던 거다. 여러분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신경, 그 군관학교에서 1등하고, 일본 육사가 가지고 3등인가 했나요? 그리고 뭐, 그분이 그 군대 시절에 쏘는 여러 가지 그 전투에 대한 뭡니까, 이 전략, 저희가 이제 이사장한테 살펴보면,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이미, 저 사람은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죠. 물론 그분이 와서 육사를 들어간 게 몇 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나이 윗사람들이, 어린 사람이 상사도 있고 그랬지만 그분이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뭘 할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백 장관님 말씀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 너무나 아주 딱 엄숙하게 말이죠. 한 번만 살려주시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야 또 미국 고문관이 또 와서 대통령한테도 뭡니까 이렇게 청원을 하고 이랬다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사인을 했어요. 이스만 대통령이 사인 안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면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만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알으셨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살려가지고 시키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일은 박정희 대통령을 구명한 것이다. 어떤 분이 또 어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러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의 어머님이셔. 근데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리 역사에서 말이에요. 이건 정말 우연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를 구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딜레마. 어떻게 공산주의를 배척하면서 국민을 다 잘 살게 만들 거냐는 이 번영의 문제를 박정희가 이어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또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럼